여야 모두 본격적으로 총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1차 인재 영입 인물을 공개하며 새 얼굴을 선보였고 민주당 역시 인재 영입 위원장을 임명하고 다음 주 인재 영입식을 예고했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정치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늘 윤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와 인유한 혁신위원장을 초청해서 비공개 오찬을 가졌습니다. 혁신이 조기 예산한 지 하루 만인데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는 사실 이 국민의힘의 지금 여러 가지 혁신과 변화의 방향, 사실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40일 전에 매우 잘 잡고 출발했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 위원장이 제시했던 그런 의제들에 대해서 당이 그렇게 수렴하지 않는 모습들, 특히나 뭐 다음에 총선기획단 공천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일이다라는 식으로 넘겨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지금의 어떤 이 브릿지 단계, 넘어가는 단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상당 부분 인 위원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에게도 서로에게 좋지 못할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더군다나 이제 대통령이 곧 이제 그 네덜란드 순방길에 나서는데 그 직전에 이렇게 뭐 위로의 오찬 형식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번쯤은 정리해주는 그런 저는 타이밍이라고 이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바로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 국회가 이제 27, 28일 나머지 이제 그 이제 임시회기만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공천관리위원회가 곧 출범하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혁신위가 그동안 던진 의제와 어떤 그 과제에 대해서 당이 수렴을 하라는 뜻의 이제 그런 식의 아마 대통령의 메시지가 간접적으로는 전달이 됐을 것 같고 인 위원장에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고해줬지만 앞으로도 인 위원장의 역할을 어떤 형태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혁신위의 마지막 그 어떤 그 마지막의 아름다운 모습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뭐 조기 예산 이런 단어보다는 네. 충분하게 당에게 의사를 전달하고 빠져주는 듯한 그런 모습을 통함으로써 결국 이 변화와 혁신이라는 이 의제가 동력을 잃지 않고 당으로 좀 순차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단계별 어떤 뭐랄까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그런 오찬이 아니었던가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네, 혁신 비공개 오찬의 의미. 떠나는 자의 뒷모습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대통령이 해줬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인유한 위원장의 혁신안이 희생안이 결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받아들여지지 않는 과정에서도 사흘 전에 대통령이 당 지도부하고 만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의 윤심이 김기현 대표 쪽에 쏠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인유한 위원장하고 김기현 대표가 만났잖아요. 15분 회동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렇게 정리되는 모습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이 또다시 두 인사를 불러서 오찬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그동안 고생하셨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굉장히 노골적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혁신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과정에서 결국 그 당대표하고 혁신위원장이 윤심 논란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윤심이 나한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과정이 있었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은 혁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이 파열음이 날 수 있는 상황까지 갔는데 대통령이 그걸 또 정리해줬고 마지막에 그렇게 보기 안 좋은 모습을 격려함으로써 보기 좋게 만드는 과정까지 대통령이 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번에 혁신 작업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변화를 바라는 당정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된다고 하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의 마지막 오찬으로 그냥 마무리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제가 볼 때는 총선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일정하게 당무 개입을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면 네. 당내 갈등은 더 커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는 김기현 대표에게 현재 힘을 실어줬다. 이미 그건 뭐 힘을 실어줬으니까 인유한 위원장이 혁신이 조기 해체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혁신이 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한테 공관위원장까지 달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었는데 네. 그 기세가 한풀 꺾였잖아요. 그러니까 혁신이 작업은 사실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냥 실패한 채 끝나버린 거는 뭐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마지막 모양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당내 갈등을 대통령이 일정하게 정리해주는 역할을 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리하지 않으면 지금 국민의힘은 정리가 안 되는 당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것이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반론의 기회를 드릴 텐데 일단 김기현 대표한테 힘을 실어줬다라는 부분하고 당무에 너무 많이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이 두 가지입니다.
뭐 외견 보기에선 그렇게 이제 반대편에서는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저는 그렇게 볼 수 없는 단계가 어떤 게 있냐면 사실 이번에 수석들이 바뀌면서 이제 대통령실 수석 신임 수석들과 당의 지도부와의 오찬을 가졌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대통령실이 사진을 제공한 게 아니라 당이 그 풀을 했단 말이죠. 약간 이례적인 그런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마치 이런 것들이 언론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김기현 체제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오히려 혁신의 안들이 부정되고 김기현 체제가 더 힘을 받아서 총선까지 그리러 간다라는 굉장한 보도들이 또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인 위원장을 함께 부름으로써 그런 논란을 진화시키고 그렇지 않다. 혁신의 과제는 이제 당으로 넘어간 과정이고 이 두 가지 과제가 잘 협치적으로 말하자면 순환적으로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야 한다는 식의 이제 그 오찬 메시지가 나간 거고 네.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다. 저는 사실 저것도 국정 현안에 대한 한 과정으로 봐요. 왜냐하면 정부 여당은 한 목소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여당의 대표를 부른 거고 인 위원장이 이제 했던 것은 인 위원장도 그랬잖아요. 내가 대통령까지 대통령의 통치라든가 국정에 대해서 내가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나는 이제 내 임무는 거기까지가 아니라 난 당의 개혁이다라고 선을 걷기 때문에 이미 그런 상태에서 인 위원장을 같이 함께 불러서 오찬하는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 뭐 여권의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1호 당원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정리하는 단계에서 조금 이제 위로와 격려의 차원으로 받아들여야지 국정 혹은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반론까지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뭐 어제 조기 예산은 했지만 이뇨한 혁신위의 활동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서 잠깐 이야기해 준 것처럼 앞으로 더 나가기 위한 뭐 한 걸음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 김기현 대표의 책임론이 또 나올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듣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사실 저도 예를 들어서 지금 저에게 혁신위의 활동에 대해서 얼마큼 점수를 주시겠습니까라고 하면 저도 70점 이상은 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90점 이상 줄 수는 있었지만 왜냐하면 꺼낸 과제들에 대해서 당이 수렴하는 과정이 매우 말하자면 그게 국민들 눈에 보기에 혁신과 변화를 수렴하는 듯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말하자면 거부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았다는데 혁신에는 무슨 시기가 있습니까? 총선이 지금 4개월밖에 안 남은 타이밍에서는 빨리라도 하면서 국민적 시선을 끌어들이고 국민적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선거 전략을 짜는데 매우 중요하지 이게 1월에 하면 좋고 2월에 하면 더 좋고 이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이제 70점을 주는데 다만 인 위원장이 제시한 방향성은 매우 옳다. 그러니까 당에서 변화가 있어야 하고 혁신이 있어요. 그다음에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이 세 개의 키워드가 저는 이제 공천관리에 넘어간 걸로 봐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동력이 살아있는 한 공천관리위원회가 앞으로 1월부터 공천안을 짤 때 변화와 희생, 혁신이라는 세 개의 키워드를 놓고 보면은 중진들의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 뭐 이런 것들, 희생 이런 것들이 저는 공천관리위원회 손으로 가능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70점을 주는 거는 나머지 30을 이제 얼만큼 공관위가 수렴해내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때 사실 보수 정당에서 가장 성공했던 그 공천이 2004년 공천으로 보는데 그 당시 최병렬 대표의 불출마가 있었고 그다음에 많은 중진들의 또 포기가 있었고 그런 점에 그다음에 영남의 물갈이가 있었고 이런 측면들이 다시 한번 이 국민의힘에 작용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공천관리위원회가 위원장이 누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 가지의 혁신 키워드를 얼만큼 공간에 수렴해내느냐 그게 저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70점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몇 점입니까? 점수를 매기니까 참 쉽지 않은데요. 저는 한 50점 정도밖에 못 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결국은 하여튼 실패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김기현 대표의 승리라고 볼 수도 없고 인현 위원장의 승리라고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 다 패배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대표 체제가 강서구 구청장 보궐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결국은 책임론이 제기됐잖아요. 그 책임론에서 비껴가기 위해서 인현 혁신위원장을 영입해서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인현 혁신위원장에 대한 기대는 컸을 거라고 봐요. 근데 애초부터 한계가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민심이 이렇게 악화된 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당무 개입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던 거, 또 국정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춰졌던 모습들, 그게 뭐 하나로 압축하자면 수직적인 당정 관계를 좀 바로잡아야 한다 이 요구로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인유한 위원장은 결국 혁신 작업을 하다가 안 되니까 그 과정에서 윤심 얘기 나오면서 거침없이 나한테 뭐 혁신하라고 대통령실에서 신호를 보냈다고 얘기한다거나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윤 대통령을 나라님이라고 지칭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스스로의 어떤 위치나 이거를 딱 한계 짓고 규정 짓는 순간 인유한 위원장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단계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나니까 인유한 위원장이 100% 실패할 수가 없는 게 김기현 대표가 결국은 인유한 위원장을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도 실패하고 인유한 위원장도 실패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두 사람을 불러서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최소한 실패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니냐 이렇게 제가 분석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70점과 50점이었습니다. 네, 그다음은 이제 국민의힘 영입 전쟁 얘기를 해볼게요. 매번 이제 새 인물을 뽑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첫 번째 1차라고 해서 이번에는 1호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1차라고 해서 5명을 영입했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는 아주 구색을 갖췄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그 말하자면 라인업이 잘 짜여진 것을 우리가 이제 흔히 구색을 갖췄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또 이수정 뭐 교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게 이제 말하자면 신입 뭐 영입이냐 말하자면 네. 지난 대선부터 활동했는데라고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본인이 그때는 선대위에 참여한 게 아니라 지금은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또 다른 문제 영역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요즘 우리가 아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그 사회 안전망에 대한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네. 점에서 그 사실 그 하정운 소아청소년과 원장은 대중적으로도 대단히 알려진 그런 분이고 그다음에 사실 그리고 이제 그 이번에 탈북에서 왔던 분은 사실 스토리가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분이 김일성 대학을 나와서 한국에서 이제 방산업에 대한 것을 이제 말하자면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스토리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구자룡 변호사는 뭐 서로 저도 방송을 많이 했습니다만 보수 패널로서 상당히 알려진 그런 지명도 있는 젊은 말하자면은 이제 전문인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쭉 이제 라인업을 보면은 저는 국민의힘의 공천 방향이 1호 영입 인재들 인사에서 조금 드러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젊음, 전문성, 그다음에 스토리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수정 교수 같이 이제 좀 명망가까지도 포함해서 이렇게 이런 분들을 2차, 3차 계속 이제 영입하면서 라인업을 깐다면 저는 총선이라는 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3가지 요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구도, 인물, 이슈. 그렇다면은 지금 구도에서는 여러 가지 밀려나는 얘기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슈와 인물에서 어떤 벨트 전선을 잘 꾸려낸다면 저는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도 상당히 선전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런 단초를 보인 올해 이번 1호 영입 인사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네. 평가하겠습니다. 예, 첫 영입에 대한 평가. 일단은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국민의힘이 놓여진 위치에서 이번 선거 전략을 짜야 되겠다는 고민이 좀 비춰졌다. 근데 그렇게 일단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거 구도상으로 보면 2030 세대가 국민의힘에서 많이 등을 돌린 거 아니냐. 대통령 지지율도 잘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성들의 여론이 별로 좋지도 않고. 그런 면에서 여성의 표심을 얻거나 2030 젊은 층의 표심을 이번 선거 때는 얻어야 된다. 그래야 총선에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뭐 공통된 인식일 겁니다. 네. 근데 그런 면에서는 뭐 대중적 인지도를 갖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라든가 아니면 이수정 교수처럼 그렇게 여성들의 어떤 성폭력이나 성범죄에 관련해서 적극적 목소리를 냈던 인물이나 자립 청년을 끌어들이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런 선거 전략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뭐 이른바 이제 이재명 저격수라고 불리는 변호사를 영입한 건 우리 대야하고 야당하고 싸워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인다거나 그리고 국민의힘의 뭐 본래적 보수 정당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는 일종의 이제 탈북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뭐 나름의 이슈를 제기할 만한 인물이겠죠. 그러니까 탈북 공학자를 영입하는 문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균형을 좀 배려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근데 인재 영입 과정에서 아무리 멋있는 사람이 들어와도 그게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민주당도 앞으로 영입해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영입하는 효과보다 영입 후에 나타나는 효과가 사실은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쳐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영입한 인사한테 뒷말이 나오거나 네. 그 인물과 관련해서 잡음이 나올 때 이때 훨씬 타격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건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 사람이 뭔가 글을 올렸다거나 뭔가 발언을 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서 잡음이 나올 때 영입 효과가 확 반감되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아직 평가는 좀 유보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판세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여당 내부 자체 판세 분석이 나왔나 봐요. 특히 이제 수도권 지역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우세라고 할 수 있는 곳이 6곳밖에 없다. 근데 문제는 이준석 전 대표는 6곳도 많다. 4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그 얘기한 것은 본인의 지금 신당 추진과 관련해서 본인이 이제 수도권에 대한 어떤 그런 강점 혹은 그다음에 자신의 확장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평가절하한 것 같고요. 사실은 뭐 가불병, 서초, 가불 그다음에 송파을은
이건 불변의 지역이죠. 사실 그래서 이제 이 강남 6구는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전략적으로 꼽는 그런 이제 수도권 서울에서는 가장 이제 당선 가능성이 보수 정당에서 높은 곳이라 여기는 기본으로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당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최악으로 놓고 본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데이터라고 얘기는 하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 이런 데이터가 나온 근거는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당 지지도를 보는 건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나타났지만 그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34대 35 언저리가 비슷했어요. 정당 지지도는. 그런데 표 차이를 놓고 보십시오. 17.5%가 났잖아요. 근데 이것을 뒤돌아 역산을 하면은 당시의 대통령 지지도와 국정 지지도와 국정의 부정, 긍부의 평가에 거의 근접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나오고 있는 대통령의 긍부 평가를 놓고 보면은 수도권이 굉장히 빨간불이 켜졌다라는 분석은 저는 적확하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도와 인물과 이슈로 치러지는 이 선거에서 더더군다나 이제 그러니까 총선 같은 경우는 인물이나 이슈보다도 오히려 구도가 작용하는 선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당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인물 영입도 중요하지만 이 구도 전체를 바꾸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최소한 지금 그 국민의힘이 우리가 민주당만큼 과반을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일당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절반은 반타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최소한 일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나온 시뮬레이션은 저는 굉장히 큰 말하자면은 큰 신호를 주고 있다라고 보고 당이 여기에서 무언가 이제 그러니까 연말에서 연초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공천관리위원회가 나올 텐데 거기서 그게 인물이든 아니면 대통령 국정 지지도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내든 그런 어떤 말하자면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의 어떤 그런 계기가 없는 한 구도 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계속 나올 거예요. 그것을 얼만큼 김기현 지도부나 아니면 새로 등장하는 공천관리위원회가 극복해내느냐가 저는 다음 총선의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국민의힘이 최악이라고 상정해서 6곳, 이준석 대표는 4곳. 이 부분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뭐 선거 때는 늘 엄살을 피니까요. 어떤 당이나 이제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부분은 뭐냐면 인환혁신위의 혁신이 실패했어라는 평가들을 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 인환혁신위가 조기 예산하겠다고 얘기한 다음 날 모 신문을 통해서 비공개로 분류됐던 판사 분석 보고서가 사무처에서 작성한 보고서가 흘러나왔다. 그것도 아주 자세하게 흘러나왔다. 이게 무슨 뜻일까? 전 거기에 오히려 더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에 혁신이 필요하다. 수도권이나 서울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의석을 가져가기 위해서 또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이런 형태로 계속 가서는 안 된다. 네. 이런 당내 흐름이 있고 또 다른 흐름에서는 이렇다고 막무가내로 지도부나 중진 친윤한테 불출마 뭐 수도권 출마 압박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질서 있게 정리해 나가야 된다. 이게 김기현 대표의 어떤 인식과 당 주류의 인식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근데 그 두 가지의 인식이 당내에 그대로 계속 잠복해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번에 인환혁신위가 실패했고 김기현 대표가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반기를 들 만한 요인들을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잠복돼 있는 사무처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흘리는 과정에서 아니야. 혁신의 불씨는 아직도 살아있어. 계속 앞으로도 민유한 위원장이 50%는 당이 채워주길 바라는 마음처럼 당은 이대로 가서는 안 돼라고 하는 반기를 드는 목소리들이 여전히 존재하는구나. 딱 이 타이밍에 흘린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예. 여기 이제 또 하나의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이제 차기 정치 지도자를 묻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였는데 뭐 차기 지도자하면 지난 대권 주자였던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뭐 수위에 차지할 것이다라는 것은 예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한동훈 장관이 바로 뒤를 이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관심이 가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갤럽 조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갤럽 조사의 특징이 이제 이 정치 선호하는 정치 지도자를 조사할 때 주관식으로 묻습니다. 그러니까 쭉 나열한 다음에 누가 좋으십니까라고 묻는 게 아니라 누가 생각나시냐고 묻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반영되는 거는 그 말하자면 단기간에 그 조사하는 기간 동안에 언론 노출도와 주목도, 그다음에 이제 여론에 굉장히 빈번하게 등장하느냐의 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다시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재명 대표는 사실 상수였지 아닙니까? 상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지난 대선 후보에다가 지금의 당대표이기 때문에 뭐 말하자면 노출도나 이런 것들이 좀 상시화돼 있지만 한동훈 장관이 보수나 진보를 통틀어서 가장 노출 빈도가 높았고 여론의 주목도가 높았고 그다음에 이른바 빅데이터에서 얘기하는 이른바 그 말하자면 그
차지한 지표가 매우 컸다는 얘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렇게 나왔다고 보고 또 하나는 선거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여권이 불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 나오는데 마치 한동훈 장관이 어떤 식의 조커 카드라도 다 쓰여질 수 있고 또 나가면은 굉장히 말하자면 여권의 승리를 추동하고 견인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게 보수층이 각인이 되면서 상당 부분 거기에 대한 동력까지 덤으로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에 근접하는 조사가 나온 것으로 보는데 특히 앞으로 한동훈 장관이 만일 이제 그 최전선에 뛰어들거나 혹은 이제 선거에 이제 개각 후에 이제 그만두고 나와서 선거에 뛰어든다면 저는 이 수치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보수에서 과연 아이콘이 될 것이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확장성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니면 뭐 자기 선거만 칠 것이냐 여러 가지 안이 나오는데 이 지표를 놓고 본다면은 앞으로 한동훈에 대한 여론 노출도 그다음에 주목도 이런 것들은 계속적인 여론조사에 좀 선순환적으로 좀 반영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저는 신장기업 효과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지금 정치를 할 거야. 또 본인 스스로가 행보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의 주목도도 좀 높아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보수층에서 한동훈 장관이 이번 선거에 나오면 어떻게 될까? 이번 총선에 간판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기대 심리가 생긴 거죠. 새롭게 가게 문 열면 저 가게 어떤 가게야? 라고 하면서 손님들이 찾아가는 거하고 비슷한 효과다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이 숫자에서 뭐 이재명 대표하고 이전 조사하고 비교했을 때 8%포인트에서 지금 3%포인트로 좁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네. 그 8%에서 3%로 줄어들 때 한 5%포인트가 좀 더해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줄어든 거잖아요. 그 얘기는 이거는 중도층의 기대감이 커졌다기보다는 보수층에서 주목하는 주목도의 효과가 커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지금 잠깐 움직이는 것은 이제 길게 보면 사실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일단 총선 출마를 딱 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행보를 할 때는 언론도 그때부터는 이제 좀 박한 평가도 막 나오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 나오는 지지도가 어느 정도까지 나오느냐 네. 이게 진짜 평가가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얘기에서는 역시 인재 영입과 관련된 내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안규백 의원이 이 전략공관위원장 인재를 좀 영입해야 되는 역할을 맡게 됐어요. 근데 일단 보면 정세균계로 분류됐던 인물인데 이현우 의원 입장에서는 아니다 새로운 이재명계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기 때문에 과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느냐 포용이냐 아니면 다른 의미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무난한 인사였다. 네. 전 그렇게 평가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정세균계였던 건 맞고요. 맞죠? 그거 네. 부인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당내 정세균계가 제일 큰 계파였어요. 사실은. 그렇죠. 지금은 뭐 이재명계가 제일 큰 계파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그건 주류라는 개념이지 친 이재명이다. 이재명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의원들은 한 30-40명 정도 될까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낙연 계라고 얘기하는 의원들도 제가 볼 때 숫자로 보면 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당이 이낙연 전 대표가 나오니까 흔들흔들 하는데요. 네. 근데 안규백 위원장이 뭐 지난번에 이제 전당대회 경선 준비위원장 맡았을 때 당원 80조 개정하는데 관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친명이다 이렇게 비명계 쪽에서는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뭐 그런 얘기도 의심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게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던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 방탄이다 뭐 이렇게 네.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이제 국민의힘 혁신이 운영하는 것도 보셨겠지만 공관위원장은 혁신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르거든요. 진짜 칼자루를 쥔 자리예요. 그런데 정치 경험이 없거나 어느 한쪽으로 확 쏠리는 인사가 올 경우에는 진짜 당에 파열음이 생길 수 있거든요. 안규백 위원장은 민주당 당내 평가를 한번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두루두루 이런 평가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어느 한쪽에만 무조건 쏠린다기보다는 또 비명계 쪽에서는 지금 반발하고는 있지만 나름 정무적 판단을 칼자를 휘둘르더라도 어느 한쪽으로만 막 하지는 못하는 스타일이야. 그리고 어느 한쪽만 막 반발하는 그런 정도의 인물은 아니야라고 하는 당내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명계 쪽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지금 반발하면서 내가 공천 지금 못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할 수는 있겠지만 예. 민주당이 다른 외부 인물을 불러왔을 때라든가 아니면 내부 인물로서 친명계에 확실하게 뭔가 낙인이 찍히는 의원이 맡았을 때보다는 그래도 반발은 적을 수 있는 인사를 낸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일단 무난한 인사였다라고 평가해 주셨어요. 저는 이제 한마디로 이제 표현하면은 개파 안배라고 쓰고 친명 주도라고 읽는다. 네. 이렇게 제가 표현하고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비명계 반발이 저렇게 센 상황에서 대놓고 친명계 인사를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일종의 알리바이용 인사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렇게 정세균 계고 이렇게 지금 우리 김성환 평론가 평가하셨지만 그 정도 지금 두루두루 나오는 사람을 앉혀놨으니 당신들 너무 이렇게 공격하지 말고 말이에요. 우리 친명계가 다 먹는다고 얘기하지 말아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친명계 이게 그거잖아요. 전략공관위원장이라고 하면 네. 전략공천 지역들을 선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른바 자객공천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도 마련하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지만 결국은 친명계 결국은 이제 소통과 그 어떤 친명계의 어떤 그런 혹은 뭐랄까 요청 이런 걸 통해서 결국에는 그 친명계에서 큰 틀의 공천 방향을 벗어나지 않는 쪽으로 전략공관위원장 활동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뭐 비명계에서 반발하거나 하진 않겠지만 네. 결국의 방점은 우리가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라고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앞으로 활동, 그러니까 그 안규백 그 위원장의 활동을 보고도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결국 저는 지금 비명계 반발이 굉장히 센 상태에서 이 땅에 시간 벌기 전략과 그다음에 최소한 우리도 중립지대로 갔다라는 그런 알리바이용 말하자면 인사를 통해서 뭔가 달래려는 듯한 그런 전략의 일환으로 이해가 되고요. 여하튼 이제 저도 이제는 임명을 했으니까 어떤 식의 이제 전략공관위원장 활동을 하는 건지 보면서 좀 평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뭐 내밀한 정치 활동을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국민의힘 혁신위가 왜 성공하지 못했습니까? 당 지도부하고 소통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공관위원장은 그보다 훨씬 더 긴밀하게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인유한 위원장이 공관위원장 나 시켜달라고 하니까 다 헛웃음 졌던 거 아닙니까?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어느 정도 중진급 인사가 되거나 또 어느 한쪽으로 확 쏠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나름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되는 매우 어려운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가 당 지도부하고 소통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 앉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도 공관위원장 지금 뭐 물망에 오르는 인사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한번 봐보세요. 어떤 위원장 임명하는지. 완전히 전혀 관계없는 사람 임명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치 현실상. 그런 면에서 제가 안규백 위원장은 완전한 이재명 사람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당내에서 정세균계로 불리면서도 두루두루 그냥 사람들하고 모나지 않게 어느 정도 조율이 가능한 인사를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도 짧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제가 왜 알리바이용 인사라 그러냐면은 지금 사실 이낙연 전 총리가 지금 김부겸 전 총리, 그다음에 정세균 전 총리가 이른바 삼총리 연합을 만든다 이런 얘기 있고 일부 보도에는 자기 측근에게 있어서 신당 창당 준비를 하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 보도도 오늘 나오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 정세균계 의 이제 일원이었던 안규백 위원장을 끌어들이면서 어찌됐든 저쪽에 연대 의식을 조금 완화시키고 그다음에 뭔가 균열을 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과정을 통해서 비명계를 달래려는 어떤 그런 양수겸장의 사실은 뜻이 있었던 인사. 그래서 제가 이제 개파안배라고 쓰고 친명주도라고 읽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제가 분석이었는데 뭐 사실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저는 과정을 놓고 보면은 누구 말이 맞는지 평가가 되지 않을까 아니요, 싶어요. 뭐 말씀하신 거에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당내 최대 개파였던 정세균 전 총리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 달래기 어느 측면도 어느 정도 있다고 하는 거 뭐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다만 지금 삼총리 연대설 나오는 건 그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흘리는 얘기지 현실성 없다 그거는. 왜냐하면 김부겸 전 총리는 네. 나 정계 은퇴하고 양평으로 가겠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나오면 그 모양이 별로 안 좋고요. 정세균 전 총리도 지금 이현우 의원 이 발을 통해 가지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낙연 전 대표하고 같이 행보를 함께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정세균계 인사였고 그리고 뭐 당 지도부의 마음하고 뭐 어느 정도 어긋나지 않은 정도의 인사를 임명한 거는 그런 면에서는 전략적 판단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이 아까 전에 국민의힘의 이제 서울 지역 판세 분석 얘기했으니까 또 민주당의 내부 낙관론 얘기를 또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해찬 상임고문이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도 좀 강한 이야기 하셨죠? 100년 정당이었나요? 그 예, 당시? 그렇죠. 예, 네, 100년 정당 얘기하시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좀 차가워졌던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단독 과반이냐 180석이냐가 관건이다라고 해서 낙관론을 얘기하면서 지도부가 조금은 불편해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불편하죠. 선거 합득을 한 다음에 설화가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 매우 불편한 일인데요. 일단 맥락상으로는 이해가 돼요, 저는. 왜냐하면 당의 전략가이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해찬 대표가. 네. 그리고 세종시 당원 모임에서 전체 이번 다가오는 총선의 판세는 이렇습니다라고 하면서 지역들별로 몇 석
원래 그런 얘기 잘하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각 지역별로 전부 다 분석을 또 해줬더라고요. 보니까 여기는 몇 석 나올 것 같고 여기는 몇 석 나올 것 같고. 근데 그건 이해찬 전 대표의 뭐 나름 분석일 건데 문제는 그게 언론에 나왔을 때 어떻게 비춰질 것이냐 이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이미 지난달에 이 오만함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 200석 나올 때도 좀 자중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던졌잖아요. 근데 이해찬 전 대표가 그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그 얘기가 언론에 비춰지거나 나가면 당연히 논란이 될 수도 있고 민주당이 다시 오만해 보일 거라는 생각을 왜 못했을까?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원래 이렇게 도드라져 나오면 우리 그렇잖아요. 망치 들면 세상이 다 모처럼 보이는데 지금 국민들이 다 망치 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거 못을 두들기고 싶은 상황인데 이런 설화가 계속 반복되면 민주당한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네. 이건 당에서 나름 역할을 하겠다. 민주당을 아낀다고 하는 사람들부터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우리가 그런 흔히 속설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하고 골프는 고개 드는 순간 망한다라는 이제 그런 속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정확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자신감과 자만심은 다른 거죠. 이게 엄밀히 다른 건데, 저는 저 측면에서 어떻게 보냐면 사실 이해찬 총리가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를 영입한 사람이고 실제로 힘을 실어줬던, 그래서 상황이라고들 많이 표현하고, 그다음에 결국 지금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이화영 부지사도 사실은 이해찬 대표 보좌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입이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해찬 총리가 전 총리가 이렇게 과도하게 말하자면 분석에도 개입하고, 물론 이제 자신감을 북돋아 주는 건 좋지만 정치의 절반은 손님 실수에서 기인한다는 그런 우리가 격언이 있는 것처럼 사실 저렇게 이해찬 이재명 조합이 앞으로 총선 구도에는 엄청난 리스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의 설화 리스크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결합한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조금만 더 분발한다 그러면 지금의 이 구도도 뒤집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저런 측면에서 당연히 뭐 많은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이해찬 대표의 저렇게 과도한 언행은 저는 이재명 대표의 그 말하자면 리더십에도 이어질 수가 있어서 이 민주당도 이런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사실은 총선에서 국민의힘보다도 더 중요한 자기 혁신의 과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양당 모두 조심해야 되겠지만 특히 민주당 고민이 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민주당에서 설화가 나오거나 뭐 어떤 문제가 나와도 온 우주가 이재명 대표로 자꾸 귀결이 되는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네. 뭐 그렇게까지 이재명 대표랑 연결지어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사실관계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이해찬 전 총리의 설화 리스크가 결합이 되면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이제 조언을 드린 거죠. 네, 뭐 하여튼 이해찬 전 대표도 그렇고요, 조국 전 장관도 그렇고, 송영길 전 대표도 그렇고 계속 뭐 지금 200석 얘기도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건데. 네. 설사 그렇게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판세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입에서 떼는 순간 그럼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뭐 이해찬 전 대표가 진짜 당을 아낀다고 하면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끝으로 하나 질문만 더 할게요. 보면 지금 이재명 대표 얘기가 나와서 말이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조홍천 의원한테 전화도 좀 하면서 이거 뭐 잘못된 거냐라고 한번 물어본 것도 있고. 근데 문제는 김종민 의원이 원칙과 상식 모임에서 이제 분당은 아니다, 탈당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초대했단 말이에요. 그 토론회. 그러면 앞서서 이제 조홍천 의원한테 전화도 하면서 뭔가의 액션을 보여주는 의미는 혹시 이런 모임에도 초대할 수 있느냐, 초대에 응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글쎄요. 가면 뭐 이재명 대표가 비주류하고 뭔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는 모양을 보이는 거다라는 평가는 받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원칙과 상식이 그동안에 보여왔던 걸음이나 행적을 보면 이재명 대표 사실은 물러나라고 주장했던 거랑 다름이 없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가서 문매를 사실은 맞아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쏙 좋은 그림만 나오겠느냐. 오히려 부정적인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이거든요. 이재명 대표 앞에다 두고 막 공격하는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변화를 빨리 받아들여라. 뭐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갔다 하더라도 결과는 나쁘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조홍천 의원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한 의원하고 통화하는데 대통령 만나는 것도 아닌데 미리 사전에 다 조율하고 전화하는데 저 전화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전화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조홍천 의원한테 전화해가지고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하면
나름 그래도 내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게 기본적인 어떤 그 뭐 상식이기도 하고, 그걸 또 의원이 언론에다가 그 내용을 공개할 때는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나한테 그냥 전화를 해서 물어보더라,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은 좀 보기가 굉장히 좋았을 텐데, 뭐 그냥 떠보는 수준이더라. 들을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것 같더라. 와추롱이라고 하더라. 라고까지 얘기하는 거는 당대표를 좀 희화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다음번에 다른 비명계 의원한테 전화 절대 안 하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좋은 마음으로 전화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와서 언론에다가는 저렇게 안 좋게 표현을 하면 누가 전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어달라고 이렇게 언론에다가 얘기를 하면 당대표가 그래도 반응을 보이면 거기에 좀 진실성 있게 응해주는 게 의원의 태도가 아닐까. 아무리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하더라도. 근데 그걸 정반대로 언론에 풀을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썩 보기 좋은 태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얘기 듣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가 소통이라는 게 일방 소통이 어디 있습니까? 소통은 쌍방이 할 때 우리가 소통이라 하지 일방이 하는 건 주장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보면은 강성당원 이런 모임이라든가 이런 어떤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자주 가요. 근데 이렇게 원칙과 상식 같은 이제 비명계 의원들 오라면 가야죠. 왜? 당대표니까. 당에 개파가 없고 이재명 일극 정당이 아니고 우리가 일극 체제가 아니라면 열린 마음으로 가야죠. 저는 당연히 초청에 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조홍천 의원이 얘기한 저는 그 뉘앙스는 이런 것 같아요. 대표가 최소한 이런 데 대한 우리 주장들을 알고 있으면 구체적으로 먼저 얘기를 해야지. 자, 당신 나한테 불만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 어떤 게 불만이야? 이런 식의 뉘앙스라면은 그 사람이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 질문에 답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행자가 계속 집요하게 물으니까 굳이 묻는다면 내가 이 정도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지 실질적으로 뭐 한 건 아니라 저는 뭐 그렇습니다. 뭐 전화한 태도와 전화 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여기서 논평을 장황하게 하는 건 그렇고 저는 중요한 거는 지금의 이렇게 균열로 가고 있는 민주당 상황에서 이재명 일극 정당이 아니라 이게 열린 정당이고 다양화된 정당이고 그다음에 소통이 가능한 정당이라 그러면 원칙과 상식 모임에 가서 쓴소리 들어야죠. 뭐가 문제인지 반영하겠다고 얘기해서 실제로 인사해서 보여줘야죠. 그래야만 이재명 일극 정당이 아니라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고 그래야 저는 민주당도 균열보다는 오히려 단합이로 가지 않을까요? 저는 이건 당연한 상식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